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따른 달러 약세와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기업의 주가 호조로 6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환율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WTI는 1% 오른 83달러 5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9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 늘어난 연율 453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 28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국채 매입 규모가 2조 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은행들의 주택 차압 절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성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 약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관련주의 상승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택 차압 관련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좀 부진한 증시가 미국 증시에서는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미국 증시는 그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그 2차 양적 완화 조치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승세가 확산됐지만 그 주택 차압 조사 우려에 대해 그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0.28% 상승하고 S&P 500이 0.2, 나스닥이 0.46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그 G20 재무장관 그 중앙총재회의에서 그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그 상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인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달러 약세입니다.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 가격들의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현재 어제 시장에서도 이 G20 회의 자체가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가도 배럴당 1% 상승하는 모습이고 금도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온스당 1,340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주의 흐름도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원자재를 주로 다루는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고, 이 반대로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은행주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예,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가운데 23개 종목이 올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듀폰, 알코아, 크래프트 등이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가운데 원자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날 알코아가 1.2, BHP 빌리튼 2.35, 프리포트 맥모란이 2.15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은행들의 주택 차압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연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은행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택 차압 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시인했다는 소식에 2.45% 내리고요. JP 모건과 웰스파고가 각각 1.67, 1.49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은 골드만삭스가 강력 매수 리스트에 편입했다는 소식에 은행주 약수 속에서도 2.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IT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내용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분명 나오고 있거든요. 어땠나요? 예,
미국 2위 반도체 칩 메이커인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예상보다 개선된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날 그 순이익 8억 5,900만 달러, 주당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늘어난 것이고, 전문가 예상치인 69센트를 넘어서는 실적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 1.12% 올랐지만 시간에서는 현재 아쉽게도 0.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미국에서는 포드의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포드 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107년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네. 이날 그 포드의 3분기 순이익이 13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억 9,700만 달러에 비해 37%나 급증한 수치이고요. 네. 3분기 실적이 포드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네.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중에 97년에 기록한 1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네. 이는 3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주당 38센트로 한 달 전 34센트보다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밖에 실적을 발표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마다 주가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장 마감 후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포드, 프록터 앤 갬블,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쉐브론, 머크 등이 이제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S&P 500 기업들의 83%는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날 주식시장에서의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엇갈렸는데, 포드와 모토로라가 1% 넘는 강세를 보인 반면 프록터 앤 갬블과 MS는 내림세를 보였고요. 제약사 암젠 같은 경우는 0.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12,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 라디오샥은 이익률이 예상 밖 하락으로 9%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 9월 기존주택 판매, 일단 전달에 대비해서는 10%가 늘었다고 하는데, 통계가 작성된 지 28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총계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날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9월 기존주택 판매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저렴한 주택 가격이 매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판매 건수는 여전히 저조했고요. 이날 수치는 전월 대비 10% 증가한 연율 453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430만 채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4개 지역 모두 주택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는 늘어났지만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한 17만 1,7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9% 감소하는 모습으로 판매 건수는 사상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검찰이 은행들에 대한 조사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주택 차압에 관련된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나섰어요. 예, 연준과 다른 규제 당국이 금융사들의 주택 압류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버냉키 의장이 발표했는데요. 네. 이 다음 달 조사 예비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수많은 대형 금융기관의 주택 압류 행위 중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주택 압류 정책과 방법, 내부 통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규모가 예상보다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그 규모가 한 2조 달러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젠 해치우스와 스펜 얀 리스텐이
현지 시간 밤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그 연준이 6개월에 걸쳐 5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 매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준이 궁극적으로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 매입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그 월가의 다른 기관들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메릴린치는 1조 달러를 예상을 했고요. HSBC는 최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물가연동 국채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미국 물가 연동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됐는데요. 네.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이고자 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날 미 재무부 5년 만기 물가 연동 채권이 100억 달러가 마이너스 0.55%에 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제도 이후 처음이고요. 이날 입찰에는 예정액의 2.84배 되는 돈이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물가 연동 국채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채권 명목 원금이 조정되는 국채를 말하고요. 이는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는 일반 국채에 내지는 실질 금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채권 보유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얻게 되는 프리미엄 일부를 투자자가 포기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 만기 때까지 일반 국채에서 붙는 명목 수익률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환율 관련 합의에 이르렀고, 이게 또 달러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 우리 증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경이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저희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네. 20회의 재무장관 이후에 현재 각국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가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전쟁 자체가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환율 여건상 한국 수출의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010년 1월에서 9월 중에 한국 수출이 전년 동기비 30.5% 증가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9월 중 일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1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도 전년 동기비 47.8% 증가하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도 10월 전체적으로도 한 22.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6월 다음으로 두 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여건상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수 확대 가능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국 내수 관련 수출 관련주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수출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요. 유럽의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올랐고요. 이게 주요국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 0.18% 올랐고요. 프랑스가 0.04, 독일이 0.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G20 회담에 의한 주가 양적 완화 기대감 이거 맞물리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주식 시장에서 그 자원 관련주 안토파가스타가 4.18, 뭐 카자무스가 3.75, 엑스트라타가 2.9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 뭐 명품 업체인 그 모에니시 루이비통이 그 에르메스의 지분 그 14.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거와 관련해 가지고 두 종목 주가가 각각 2.38, 15.12%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한 그 독일 폭스바겐이 5%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금융주 대부분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요 일정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오늘 밤에는 그 8월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그 FHFA 뭐 주택 가격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의 그 경제 지표가 있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AK 스틸, 듀폰, US 스틸이 있습니다. 일단 그 케이스 실러와 그 주택 가격 지표는 뭐 그 이전치보다는 좀 못한 모습이지만 일단 주택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시장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전치보다는 1포인트가량 높게 나올 걸로 예상돼서 시장에는 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기업 실적도 그 US 스틸을 제한 나머지 업체들은 뭐 이전치보다는 조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예상보다는 좀 조절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연중 네.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이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역시 현물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네. 흐름이 좋아요. 네, 어제도 뭐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어제도 5천억이 넘는 네.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뭐 대표적인 뭐 상승 업종 보시면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했었고 거기에 네. 따라오는 뭐 조선업종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1900이 넘어오고 나서 원래 10월달 예상지수가 고점이 뭐 1950포인트를 보는 리서치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뭐 2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또 다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 네. 개인적인 좀 기대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만 더 유입이 되면은 2000포인트도 좀 가능한 그런 지수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상황에서 네.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지난주인가로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뭐 8,000개 이상 뭐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장을 좀 조정을 좀 만들었을 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환매가 바로 들어옵니다. 네. 시장을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뭐
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선물 다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잠깐의 자기들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물을 좀 매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을 뭐 하방적으로 완전히 배팅을 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자기도 시세 차익을 위해서 네. 잠깐 선물 매매를 좀 한다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매수 차익 잔고가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물에 따른 또 프로그램 매물이 또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걱정도 그럼 그만큼 좀 덜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선물 네.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였던 부분들이 네.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매수 차익 잔고가 좀 많이 좀 줄어져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끌고 가기 위한 긍정적인 시장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네. 진행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에 그렇게 너무 악재로 작용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난번 연고점 경신 때에도 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발목을 꼭 잡았어요. 예, 아무래도 기관이 지금 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뭐 기관이 일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런 대부분의 포지션이 좀 나오곤 있는데 네. 이게 기관들이 뭐 비차익 매도 이런 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가 좀 차익 매수가 좀 차익 매매가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뭐 대형 종목들을 갖다 파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기관의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다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1,000억, 2,000억이 됐든 크게는 안 들어오더라도 어제 같은 뭐 5,000억을 기대를 하진 않지만은 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1,000억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대부분 좀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만 해주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여기에 맞춰서 짜야 되겠죠? 어떻게 예,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어제 시장도 그랬지만 주도 업종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모든 업종들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치고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하고 조선 업종입니다. 네. 물론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뭐 조정을 좀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조정이 나왔다 치면 그 다음날 다시 그 조정폭을 바로 만회를 시켜놓으면서 네. 시장에 가장 1등의 주도 업종으로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500포인트가 넘어나고 나서 장비 부품주들이 좀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한 30% 이상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30%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키 맞추기가 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상승률이 뭐 10% 안짝에 있는 종목들 장비 이런 부품들 중에서 상승률이 10% 안짝인 종목들은 추가 상승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을 뭐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네. 대형 IT 업종 몇 종목만 좀 못 가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런 종목을 좀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수익은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IT겠죠. 네, IT 네. 업종이 좀 나간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좀 정체된 듯한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만 빼면은 네. 최근에 IT 업종들은 그래도 좀 올라갔다고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몇 개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네. 뭐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는 10% 이상은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종목들이. 네. 우리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못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한 1개월 정도 놓고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게 10% 한 20%씩 올라왔거든요.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물려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원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IT 업종이 좀 안 좋은 거지 지금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원금 회복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쪽으로도 어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뭐 1, 2위 삼성전자,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그 아래에 있는 기타 업종에서 대표주들 상당히 강세장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만큼 또 개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예, 지금 뭐 넘버 원, 투 종목이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종목 시장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 포스코는 원래 개인들이 매매를 좀 안 하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개인들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예, 개인들이 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들이 뭐 어제 5% 이상 올라오고 막 그런 시세가 나와서 최근에는 개인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좀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빼놓고 네.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이 좀 더 가지고 네. 그리고 조선업종 뭐 현대중공업 비하면 비싸니까 개인들이 좀 안 산다 치면 네.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사놓으시면은 뭐 충분히 좀 네.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네. 기계 업종에서는 뭐 두산인프라 이런 것들 네. 신고가 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중국 쪽 업황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아하는 종목들 네. 이런 걸로 선별 잘 하셔가지고 조금씩만 더 홀딩하시면은 네. 수익률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나중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장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 뭐 기계라든지 중공업 관련 업종을 어느 정도로 포트에 비중을 싣고 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 좀 아무래도 지금 업종에 대해서 업종을 개인들이 좀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네. 한 두세 종목 정도 갖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좀 네. 적절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 업종은 분명히 완성차가 됐든 부품주가 됐든 한두 종목은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의 비중이 한 5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비중에서 이제 잘라 가시는데 조선업종을 가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좀 내려와 있는 은행업종을 미리 좀 사놓으시든가 네. 이런 종목에서 20, 30% 비중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주식 편입 비중은 한 90% 이상 가져가셔야 되는 네. 네,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네.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좀 뭐 잘 포트폴리오 짜셔야 되는데 네. 어차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비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그쪽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네. 계좌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뭐 기타 뭐 조선이라든지 은행 뭐 이들 업종은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한번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 비중은 뭐 10% 정도로 네. 예, 좀 작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뭐 지금 이 수준에서 좀 올랐을 때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그 이후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낮다 그러면은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네. 최근에 타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10% 이상 수익률이 안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으실 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라놓고 다음 주에 뭐 조정이 오면은 다시 잡아야지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자른 가격이 다음 주 되면은 그 가격까지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지금은 네. 시장이 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치보다는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좀 더 녹아있는 부분이라서 네. 만약에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 조정이 그 밑에 가격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못 사버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네. 더 가슴 아픈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큰 조정을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팔아서 시장을 빠져나오기보다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종목들을 들고 네. 계시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참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최천원 대리 너무 괴롭히나요? 상한선 우리 코스피 지수 상한선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서치 섹터에서 10월 달에 1950 정말 많이 봤던 데는 1980포인트까지 네. 봤는데 저는 다음 달 정도 되면 한 2000포인트를 개인적인 2000포인트. 예, 시각이지만 2000포인트를 좀 볼 것 같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여건들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매나 전반적인 업종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2000포인트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지수대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네. 상당히 좀 좋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음 주나 아니면 2주 후에 저희가 최철원 대리를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코스닥 쪽은 좀 상대적으로 어제 기가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도 뭐 지지난주는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제 뭐 하루 잠깐 좀 밀렸던 부분들은 예,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좀 좋아하시는 장비나 부품주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한 30% 가까이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이런 데서 좀 수익들을 좀 많이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이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키맞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10% 안짝으로 났던 종목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수익률 좀 찾으시면은 어느 정도 코스닥 지금 최근에 장 좋았던 부분 장은 좋았었지만 못 따라갔던 개인들은 이런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코스피 쪽이 좀 더 유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원래 이제 뭐 원래 좋아하는 게 코스닥 거래소 쪽을 워낙 매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시장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예, 그래서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워낙 대형 종목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재미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형주들이 올라오면 개인들은 오히려 더 매매하기도 편하고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시기도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코스닥도 유효한 매매 시장이지만 거래소 쪽도 먹을 게 없는 시장은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피 시장에서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따지면은 대형 IT 종목들이 최근에 안 올라온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보시면 올라온 거 지금 최근에 한 2달 동안 올라온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41,000원이 넘어섰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4분기 때까지 해서 패널 가격이 계속 다운되면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서면서 종목이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야 패널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었는데 최근에 패널 가격 하락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원래 월별 뭐 한 5에서 한 7% 빠졌었는데요. 지난달 빠지는 하락폭이 1-2%대로 지금 하락폭 자체가 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나. 패널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바닥 다지기가 되면은 4분기 때 패널 가격 반등이 나오면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TV 쪽 섹터가 좀 안 좋아서 패널 가격 재고가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반영이 되지만은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스마트 LCD 쪽 관련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면서 어제 종가가 41,30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41,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 지금 제가 목표가는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에 45,000원이 이제 고가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물대가 뭐 충분히 좀 매물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을 좋게 보는 부분에서 IT 업종이 조금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 고점이 있었던 45,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여기 밑에 매물대가 있는 38,000원 매물대가 무너지면은 종목은 다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이 깨지면 제가 손절하시라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뭐 시장에서 사는 종목들이 가고 물론 가끔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한두 번씩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그림도 예쁘고 차트상 우상향 곡선 나오는 종목들을 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물리진 않고 매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미국의 양적 완화 체계에 따른 달러 유동성 확대 전망에 각국 외환시장이 달러화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진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향후 3년에서 5년 뒤 개별 국가들의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목표치가 확정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의 핵심 방안인 중소기업 고유 영역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이 기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가량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항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주 예정의 해외 출장 도중 돌연 귀국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이사회에서 거취에 대한 중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G20 경주회의, 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분석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다시 이어지고 있고 각국 통화가 아시아 쪽이요. 예. 오히려 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이제 처음 열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열리는 시장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었던 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어쨌거나 달러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에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높이라고 이제 주문을 해왔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사실상 미국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 각국 외환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일제 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좀 각국이 물리적 개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들이 일제히 달러화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 도쿄 외환 시장 같은 경우 이 달러당 엔화 가치가 80엔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81엔에서 80엔대까지 굉장히 크게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화폐 같은 경우 유로화 가치는 이제 1달러 40센트로 1유로당 1달러 40센트로까지 올라서고 또 이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말레이시아나 또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 통화들이 일제히 그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어제 6원 넘게 이제 떨어져서 1116원 3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이제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주식을 5천억 원 넘게 어제 하루에만 사들이면서 네. 이 주가도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래저래 앞으로 좀 달러화 약세는 지속이 되고 이 다른 나라 화폐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요. 원화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폐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당분간은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화를 비롯해서 아시아적 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종의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주식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쏠렸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상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 때문에 지난번 미국 증시 상승이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달러 약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대세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달러화 약세는 지속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달러 매도를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이 달러를 팔고 대신에 상품이나 주식 쪽으로 아무래도 돈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미국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굴이라든지 옥수수, 콩 같은 이런 상품 가격들이 네.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달러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만 보기는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달러화 약세가 어디까지는 조금은 한계점도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러한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펴겠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들도 역시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여지를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놓고 있는 만큼의 좀 무작정인 이 달러 약세 베팅에만 전부 다 100% 걸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그러한 전망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경주회담 환율 전쟁을 막겠다라는 각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이 밖에도 경상수지 목표제라는 뭐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거시적인 틀은 마련됐는데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뭐 이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상수지 목표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복잡해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 세계의 경상수지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4% 이하로 낮추자. 한마디로 너무 많이 돈을 벌지 말고 또 너무 많이 적자를 내지 말자 이겁니다. 아무래도 네. 한쪽 국가가 너무 많이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가 너무 돈을 많이 벌면은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부의 불균형이 이뤄지니까 네. 한마디로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 정도로 좀 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과연 뭐 이제 중국 같은 나라,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데 왜 너희들이 상관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11월 열리는 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과연 이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재무장관 회의 후 이제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관측을 내비쳤는데요. 네. 이제 오는 11월에 있을 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이 개별 국가들의 재정 적자 또 경상수지 목표치를 좀 확정해서 공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서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프레임워크 논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서울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좀 개별 국가별로 목표치가 좀 구체화돼서 수치적으로 좀 도출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환율 전쟁 이제 휴전시킨 경상수지 목표치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뭐 윤 장관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폭을 뭐 마이너스 플러스 4%로 둔 게 단순히 그냥 숫자를 함부로 던진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숫자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서울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쨌든 이 4라는 숫자에 좀 이 초점이 모아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 네. 뭐 이런 뜻으로 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 경제 이 작은 쪽으로 국한을 시켜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뭐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에 함부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관련 정책 수립이라든지 관련 토론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대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또 표시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뭐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항상 뭐 힘센 사람이 왜 내 힘을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네.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제 대중소기업 간이 상생이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기업들의 불만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제 이제 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이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놓고 좀 정부와 또 대기업 간에 굉장히 미묘한 갈등을 이제 빚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 보호 영역 대상이 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에 구성될 이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좀 이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좀 설정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대기업들이 좀 정부가 보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회의에서는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또 신세계, 코오롱, 또 현대그룹 이런 좀 굴지 대기업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이제 간담회에 참석한 이제 이 총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뭐 시장도 커지고 네.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 중소기업의 보호 영역 대상을 함부로 잡지 말고 네.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게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이 고유 영역 설정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우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좀 법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들은 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논리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처사라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 고유 영역 설정 자체가 좀 건전한 경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사업 영역이나 이 보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유 영역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대기업 같은 경우 좀 사업 진출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뭐 이게 시장 확대를 키우고 부가가치가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진출의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뺏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중소기업들로서는 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지는 말아달라. 그러한 좀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는 26일입니다. 이 최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1차 이 동반성장 대책 이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러한 좀 대중소기업 상생 협정 또 상생 전략이 좀 어떻게 나올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영역이 딱 정해지는 게 좋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에게 교원 자격이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처우 개선도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대학 다니실 때 다들 시간 강사들에게 이 수업을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이제 다들 잘 아시지만 이 정식 교수들에 비해서 대단히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정부가 이 시간 강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원 자격을 주기로 해서 조금 논란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는 2013년까지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이 대학 강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가 된 것인데요. 이대로라고 하면은 좀 강의료가 현행 좀 43,000원에서 시간당 8만 원까지 올라서니까 조금은 이 시간 강사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 시간에 이 신한지주 사태를 참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라웅찬 신한지주 회장이 해외 출장 예정 기간이 뭐 3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돌연 귀국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3주간 일정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일정이 없던 귀국이었는데요. 네. 어제 오전까지 신한지주 핵심 주주층인 일본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주주들을 만나고 한마디로 곧바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들어온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좀 중대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전망들이 현재로서는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항에 도착한 이후로 바로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이사회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이 정기 이사회에서 좀 라 회장이 어느 정도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 한층 좀 짙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퇴임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30일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정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